딸은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하며 가정을 꾸렸고 7년 후 저희 부부가 딸을 보러 갔는데 사위를 보는 그 순간 저희 둘은 순간 얼어붙어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63세입니다. 은퇴 전에는 평범한 중학교의 국어 교사였습니다. 남편 이철수는 지방 중소도시 세무서에서 일하다 은퇴한 공무원이고요. 저희에겐 지민이라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흔히 말하는 엄친딸이었죠. 3살 때 천자문을 외웠고 6살 때는 펜으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쓸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시 전체에서 늘 10등 안에 들었고 수능을 치던 해에는 서울의 명문아스케 Y대 합격했습니다. 학부를 졸업한 후 아이는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여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생물학 박사 과정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는 통합 과정이었죠. 그날 합격 통지서를 두 손에 쥐고 얼마나 손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명문대생 하나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민이대에 이르러 미국으로 박사 유학까지 가게 되다니요. 아이를 공항에서 배웅하던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며 딸에게 딱 한마디를 했죠. 엄마 아빠는 우리 딸 기다리고 있으마. 지민이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 자주 올게요. 그 후로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인연은 괜찮았습니다. 지민이는 매주 저희와 영상통화를 하며 기숙사와 연구실을 보여주었고 한인마트에서 사온 채소들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늘 3가지였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리고 만나는 남자는 있는지. 아이는 늘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박사 과정 받느라 바쁜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여자는 나이가 차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며 그곳에 괜찮은 한국 유학생이나 교포 청년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라고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지민이가 대충 얼버무리면 저희도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다지 생활이 쉽지 않을 테고 아이비리그 박사 과정의 압박감이 클 텐데 해녀나 짐이 들까봐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2019년 겨울 설 연휴를 맞아 아이가 한국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딸을 직접 대면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 밑은 칸했으며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논문 마감 때문이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의 몸보신을 위해 한우 사고를 푹 꼬아 주었지만 매일 반 그릇도 채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아이는 공항에서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옷깃이 다 젖을 정도였죠. 저는 그저 애틋한 모녀의 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제선 항공편이 끊기고 비자 발급도 막혔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속 지민이는 갈수록 수척해졌고 어느 시기에는 꼬박 1달 동안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저는 내가 타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한 채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딸이 졸업한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하며 미국에 있는 딸과 연락이 닿을 만한 동창이 있는지 찾아다녔습니다. 1달 뒤 마침 내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옆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는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울음을 뚝 그치고 언제부터 만났는지, 남자는 어디 사람인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몇 초간 머뭇거리더니 미국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부모들 정서상 내심 딸이 같은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지냈으니 미국인을 만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이름이 뭐고 나이는 몇 살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딸은 남자의 이름이 애덤이고 예전엔 뉴욕에서 경찰로 일하다 지금은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수화기 너머로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그 사람 올해 49살이에요. 그해 지민이의 나이는 30, 무려 19살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지민아, 네가 제정신이니 네 아빠 뻘 되는 사람을. 지민이도 함께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야. 내 목숨을 구해줬단 말이야. 목숨을 구해? 대체 무슨 목숨? 언제 있었던 일인데? 아이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지민아, 진정하고 들어라. 너 이거 진심이냐? 아이는 흐느끼며 이미 혼인신고를 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눈앞이 캄캄해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저 역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나라가 말리고 싶었지만 비자는 나오지 않았고 항공편마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로라도 조금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타일렀지만 아이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던 날 아이는 혼자 뉴욕시청에 갔습니다. 그 흔한 웨딩 촬영 사진 한 장 없이 셀카 2장을 보내온 게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 애덤은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맞습니다. 휠체어. 제 딸의 남편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저와 지민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벽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애덤이 화면에 잡히지 않게 피했고 어쩌다 화면에 스쳐 지나갈 때도 얼굴 반쪽이나 뒷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몸에 또 다른 불편한 곳은 없는지 도통 알 길이 없었죠. 제가 조심스레 잘 지내는지, 남편이 잘해주는지 떠보면 지민이는 늘 잘 지낸다고, 정말 좋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평온함이었습니다. 큰 풍파를 겪고 난 뒤 어지간한 일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 사람의 고유함 같은 것이었죠. 갓 30을 넘긴 아가씨가 가져야 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시장통에 있는 철학관에 가서 점을 보고 돌아와서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민이 혹시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런 몸으로 어떻게 우리 딸을 넘봐요? 컬럼비아대 박사에 그 잘난 한국 청년들이 줄을 서도 모자랄 판에 어쩌다 휠체어를 탄 오염 다 든 미국인 노인네한테 시집을 가냔 말이에요. 남편 역시 속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49에 은퇴한 경찰, 휠체어를 탄 미국 백인 남성이 대체 어떻게 젊은 한국 아가씨와 인연이 닿았단 말인가. 게다가 지민이가 먼저 나서서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똑부러지던 아이가 창창한 앞날을 뒤로하고 왜 하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까? 분명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사연이 얽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저희로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불안장애가 생겨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매일 밤 약을 한 알씩 먹어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한밤중에 깨어 베란다에 홀로 앉아
지민이의 어릴 적 사진을 멍하니 들여다보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2023년 지민이의 생일날 아이가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애덤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가 지민이에게 케이크를 건네자 지민이가 촛불을 불었고 영상 속에서 애덤이 어눌한 한국어로 생일 축하해 지민아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저 사람이 누구든, 나이가 몇 살이든, 몸이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이 우리 지민이를 바라보는 눈빛 좀 봐요. 남편도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꼬박 1분 동안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더군요. 그 남자가 제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아버지 같았고 듬직한 남편 같았으며 든든한 수호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지나온 끝에 마침내 살아갈 이유를 찾아낸 사람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2024년 봄, 마침내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가자, 미국으로. 어찌됐든 그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이 밤의 공기가 참으로 다정하게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드리는 서리입니다. 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따뜻한 타인이 되고 싶습니다. 서리의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희로애락, 그 모든 감정의 댓글창에서 늘 다정하게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JFK 공항에 착륙하는 그 순간 제 심장은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일사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거의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죠. 남편은 옆에서 이따금 한숨을 내쉬며 지민이의 어릴 적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웃을 때면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던 그 작은 꼬마 아가씨의 사진을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나오기까지 꼬박 1시간이 걸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를 나섰을 때는 이미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부터 단번에 딸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입국장 박통제선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예전보다 머리가 훌쩍 길어진 모습이었죠. 아이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크고 다부진 체격의 금발머리, 옅은 푸른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무릎에는 체크무늬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른쪽 이마부터 끝까지 아주 깊고 긴 흉터가 하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흉터 때문에 오른쪽 눈꺼풀이 살짝 일그러져 마치 얼굴 전체를 찌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화상으로 인한 흉터였습니다. 남편은 단번에 그 상처를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세무서에서 일할 때 근처 공장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은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얼굴에 있던 흉터와 똑같았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우뚝 멈춰 섰습니다. 굴러가던 캐리어 바퀴가 쿵 하고 제 발에 부딪혔지만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가 달려와 저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오셨네요. 남편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한 번 보고 휠체어에 앉은 그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저희를 향해 손을 내며 어눌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남편은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남자의 손은 아주 컸고 손바닥은 사포처럼 거칠었습니다. 맞잡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남자의 스웨터 소매 끝이 살짝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식사도 거른 채
애덤의 차를 타고 그들이 사는 브루클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민이는 조수석에 탔고 애덤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의 차는 개조된 차량이었습니다. 운전대 옆에 수동 조작 레버가 달려 있었고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은 아예 없었죠. 그는 오직 두 손으로만 차를 통제했습니다. 손가락 두 개가 없는 그 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모습은 기이하리만치 능숙하고 유연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편은 내내 제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 남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은 애덤의 뒤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깎은 금발머리 아래로 목덜미에도 얇고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흉기에 베인 것 같은 상처였죠. 아파트는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의 거실이 하나 있는 브루클린의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휠체어와 사람 한 명이 겨우 탈 수 있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올라갈 때 지민이가 짐을 챙겼고 저희 부부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으며 애덤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저는 계단참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엘리베이터 안에 그를 얼핏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휠체어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한 일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은 저희에게 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억누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지민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 남자는 정체가 뭐고요? 몸에 난 저 상처들은 대체 다 뭐냐고요?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있던 제 눈에 협탁 위에 놓인 파란색 표지의 앨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손을 뻗어 앨범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지민이가 대학에서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졸업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센트럴파크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생기 넘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텅 빈 눈을 하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하얀 붕대 위로는 옅은 노란색 소독약이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지민이가 애덤의 휠체어 옆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죠. 지민이의 머리는 애덤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애덤은 한 팔로 지민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지민이는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했고 얼굴에는 핏기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영자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저도 몇 가지 단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NYPD 뉴욕 경찰국, 영웅, 화재,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19년 11월 23일. 그 시기는 지민이가 한 달 동안 우리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려 다음 장을 넘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기사 스크랩 뒷면에는 지민이의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제가 넋을 잃고 있을 때 안방 문이 열리며 지민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앨범을 본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가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시다는 거 알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앨범을 보더니 참지 못하고 이게 다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앉으세요. 저는 앉기를 거부한 채 선체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지민아, 너 오늘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저 남자, 어쩌다 휠체어를 타게 된 거니? 얼굴에 흉터는 뭐고? 네 손목에 감겨있던 붕대는 또 무슨 일이야? 너희들 대체 어떻게 만난 거니? 지민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말씀 못 드린 일들이 있어요.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두 분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이었어요. 제가 박사과정 2년 차일 때 연구 실적이 안 나와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지도 교수님은 워낙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셨고 저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셨죠. 이대로라면 박사 학위는커녕 퇴학당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저랑 같은 해에 유학 온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바람이 났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백인 여자랑 눈이 맞은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반년 넘게 동거를 하고 있던 상태였죠.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살이 10kg 넘게 빠졌고 하루에 2~3시간도 겨우 잤어요. 설상가상으로 지도 교수님은 다음 달까지 눈에 띄는 진전이 없으면 당장 학교를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하셨고요. 그날 밤 저는 실험실에서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아파트로 돌아가려고 34번가 전처력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였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다급히 저를 부축했지만 남편의 몸 역시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눈물이 무릎 위로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날 밤 전처력 승강장에서 만약 애덤이 아니었다면 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파트 밖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뉴욕 경찰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흉터 하나 없이 잘생기고 늠름하게 제복을 입고 있던 애덤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굳은 표정으로 지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애덤 씨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일로 반드시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민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애덤이 휠체어를 밀며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그의 손은 허벅지를 덮고 있는 담요 아래에 들어가 있었는데 담요 한쪽이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담요 아래의 형태는 영락없는 권총 손잡이 모양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저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애덤의 얼굴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두 경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지민이가 다가가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그것은 진짜 총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념품이었죠. 크기와 모양이 실제 총과 완벽하게 똑같았을 뿐입니다. 그 목각 총의 표면에는 영문으로 한 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민이가 말해주기를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경찰국 2017년 올해의 영웅 훈장. 두 경찰이 거실로 들어왔고 나이가 좀 더 지긋한 경찰이 모자를 벗으며 애덤을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몇 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지민이는 옆에 앉아 저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보리스 볼치코프예요. 지민이가 경찰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동유럽계 외모를 가진 중년 남성으로 민머리에 눈빛이 몹시 음침했습니다. 7년 전 이 사람이 큰지에서 두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한 식당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식당 사장님 가족 5명을 그 안에 인질로 잡고 있었죠. 애덤은 당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경찰이었고 인질들을 구출해냈어요. 하지만 보리스가 마지막 순간에 애덤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대요. 저는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보리스는 당시 3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뉴욕 주립교도소에서 탈옥을 했고 경찰은 그가 애덤에게 보복하러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미리 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애덤은 현재 경찰의 특별보호 대상이 되었으며 경찰은 앞으로 2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애덤은 휠체어를 밀며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저는 그가 손가락 2개가 없는 손으로 지민이의 손을 살며시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민이도 손을 뒤집어 그의 손을 꽉 마주 잡았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번쩍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애덤은 저희에게 커피를 끓여 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동작은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설계된 조리대 위에 전기 주전자를 놓고 온전치 않은 오른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방의 모든 곳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위해 장애물 없는 구조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는 낮았고 가스레인지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했으며 찬장문은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었죠. 커피는 아주 썼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들어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전처력 승강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민이가 애덤을 쳐다보자 애덤이 영어로 나지막이 무언가를 말했고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날은 2019년 11월 22일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34번가 전처력에 있었고요. 저와 같이 유학을 왔던 한국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고 지도 교수님에게 최후 통첩을 받은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죠. 저는 승강장 맨 끝에 서 있었어요.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지민이는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찰나 누군가 뒤에서 저를 꽉 끌어안고는 거칠게 뒤로 끌어당겼어요. 저희 둘은 승강장 바닥에 함께 나뒹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애덤이었어요. 그날 애덤은 사북 차림이었어요. 심리 상담을 받고 나와서 우연히 34번가 전처력을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했죠. 22년 동안 경찰로 일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누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대요. 그는 저를 전처력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울면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꼬박 밤을 새워주었어요. 왜 죽고 싶었는지 묻지도 않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창한 훈계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따뜻한 물을 떠다 주고 휴지를 건네주며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줬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택시를 잡아 저를 아파트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가기 전에 자기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명함에는 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또 그런 충동이 들면 먼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라. 너한테 살라고 강요하진 않겠다. 하지만 그 충동이 지나갈 때까지 네 곁에 있어 주겠다. 라고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저는 그에게 14번이나 전화를 걸었어요. 가장 길었던 통화는 무려 6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끊지 않고 수화기 너머로 제 곁을 지켜줬어요. 엄마 아빠. 그 사람이 절 살린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 재민이, 애덤니 사람은 새벽 3시가 넘도록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애덤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면 지민이가 차분하게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애덤은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노동자였는데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추락해 장애를 얻었고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독일계인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으로 현재 79세이며 플로리다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는 23살에 경찰 학교를 졸업하고 꼬박 22년 동안 경찰로 헌신했습니다. 마약 거래, 갱단들의 총격전, 가정폭력 현장, 인신매매, 연쇄살인범의 범행 현장까지 뉴욕의 가장 어둡고 끔찍한 밑바닥을 숱하게 목격해왔죠. 2017년 설날 즈음이었습니다. 퀸즈에 있는 교포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 누군가 불을 질렀고 식당 사장님 가족 5명이 주방에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었던 애덤은 처음 하마 속으로 뛰어들어 사장님의 81세 노모와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 2명을 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부부를 구하기 위해 2번째로 뛰어 들어갔을 때 불길은 이미 천장을 다 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범인 보리스는 주방에서 애덤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그의 등을 타고 오른쪽 얼굴까지 번져 올랐습니다. 애덤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모님을 받치며 필사적으로 밖을 향해 기어 나갔습니다. 식당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 머리 위에서 불에 탄 기둥이 무너져 내렸고 그 바람에 오른손 손가락 2개가 짓눌려 잘려나갔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보리스가 그를 향해 2발의 총을 쐈습니다. 한 발은 등에 맞았지만 다행히 방탄조끼에 막혔고 다른 한 발은 그의 요추, 즉 척추뼈를 꿰뚫었습니다. 식당 사모님은 목숨을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사장님은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져 소방대의 철수 명령이 먼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애덤의 오른쪽 반신은 여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 47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평생 다시는 2발로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민이가 여기까지 통역했을 때 애덤은 고개를 저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 비참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가장 비참했던 건 퇴원하고 석 달 뒤 뉴욕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던 전처가 그에게 이혼을 요구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키 크고 잘생긴 경찰과 결혼한 거지. 휠체어를 타고 손가락이 2개나 없으며 얼굴 반쪽이 흉터로 뒤덮인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녀를 이해합니다. 그때 거울을 보면 저 스스로도 제 모습이 역겨웠으니까요. 2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에 이혼 절차는 꽤 간단했습니다. 법원에 판결이 있던 날, 그녀는 애덤에게 집 열쇠를 돌려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잘못이 없어요. 변한 건 저였으니까요. 애덤이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이혼 후 2년 동안 애덤은 매일 휠체어에 앉아 술에 찌들어 살았고 멍하니 아파트 벽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22년을 경찰로 살아온 그에게 삶의 유일한 의미는 남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는 처지에 대체 누구를 도울 수 있단 말인가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를 구해준 것은 바로 그 시절 알고 지내던 심리 상담사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애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는 일 말이야. 때로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휠체어에 앉아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해.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게 해줄 수 있을 거야.
2019년 애덤은 그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뉴욕에 있는 세 곳의 병원 정신과를 돌며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만난 7번째 사람이었어요. 애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서 만난 6명을 제가 다 구한 건 아닙니다. 그중 2명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을 하는 애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손가락 2개가 없는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전철역 승강장에서 지민이를 봤을 때 저는 도저히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혼자 아파트로 돌려보낼 수도, 그 긴 밤을 홀로 견디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죠.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을 꼬박 새운 건 제가 자리를 비우면 이 아이가 기어코 다른 곳을 찾아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지민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고 그 전화가 울릴 때마다 저 역시 한 번 더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통역을 하던 지민이는 결국 흐느끼느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애덤에게 2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은인에서 부부가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애덤은 고개를 숙인 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본 그의 첫 웃음이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오른쪽 얼굴에 흉터가 당겨져 다소 험악해 보였지만 지금 그 흉터를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애덤은 지민이가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매주 병원 재활센터에서 서로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애덤은 재활훈련을, 지민이는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던 거죠. 2 사람은 병원 식단에서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센트럴파크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애덤은 뉴욕 지하철에서 위험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지민이는 애덤에게 한국어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제가 제일 먼저 배운 한국어였습니다. 애덤이 흉터진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2020년 봄, 지민이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고 진료를 받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화를 받은 애덤은 혼자 휠체어를 밀며 달려갔지만 하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는 2 팔의 힘만으로 1~2층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다다랐을 때 그의 2 무릎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날 애덤이 옥상 난간에 서 있던 저를 끌어내렸어요.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꼭 안아주고는 실컷 울게 내버려 두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2 번이나 벼랑 끝에서 끌려 내려왔어요. 한 번은 전철역에서, 또 한 번은 병원 옥상에서요. 그 2 번 다 애덤이었어요. 2 번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애덤, 나 이제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애덤이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2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덤의 바지는 피로 흥건했지만 그는 지민이를 보며 웃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눈물은 뚝뚝 떨어져 커피잔을 적셨습니다. 63 먹은 늙은 엄마가 딸 앞에서 엉엉 울었고 곁에 있던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반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도 또 이렇게 뼛속 깊이 감사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아이가 이 낯선 타지에서 우리가 모르는 고통을 얼마나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눈앞에 있는 이 휠체어를 탄 미국 남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딸아이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애덤 앞으로 다가가 바닥에 닿을 만큼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지민이를 살려줘서. 한국어로 한 말이라 애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몸짓이 뜻하는 바는 온전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휠체어를 뒤로 물리며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지민이도 저를 살렸습니다.
지민이는 저 역시 그 사람을 살렸다는 뜻이에요. 라고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일어나 한국에서부터 챙겨온 귀한 전통 소주병을 땄습니다. 남편은 애덤에게 한 잔을 따르고 자신의 잔도 채웠습니다. 남편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그런 게 있네.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평생의 은인이야. 은인에게 올리는 술은 거절하는 게 아니네. 지민이가 그 말을 통역했습니다. 애덤은 남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숱한 풍파를 겪어낸 두 남자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고 이내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독한 전통주를 마셔본 적 없는 애덤은 기침을 쿨럭거렸고 지민이가 얼른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좁은 아파트에 처음으로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희는 지민이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지민이는 낮에 맨해튼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이는 한바이오 제약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세전 연봉 13만 달러를 받는 회사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애덤은 낮 동안 온라인으로 뉴욕 시내 병원들의 심리 상담을 보조하는 일을 하며 일주일에 8명의 환자를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는 휠체어를 타고 저희 부부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센트럴 파크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플러싱의 코리아타운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는 애덤의 휠체어를 밀며 걷다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영어 실력은 중학교 수준에 불과했지만 신기하게도 애덤과는 더듬더듬 몇 마디 대화가 통했습니다. 말이 막히면 애덤은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서 글을 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번역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는 뉴욕 그 어떤 식당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평생 지민이와 함께 한국에 가서 두 분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번역된 문장을 보며 제 눈에서는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애덤에게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애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친 부위가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를 갖는 건 의학적으로 무척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죠. 지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부가 이미 상의를 마쳤는데 한국의 보육원에서 자녀를 가진 여자아이를 입양해 온전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요. 저와 남편은 아이의 얼굴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저희가 평범하게 친손주를 안아보길 원하셨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살 시도 이후 지민이 역시 몸이 많이 상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었기에 입양을 굳게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애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은 모두 깊은 흑암의 수렁에서 누군가 건져 올려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평생 보육원에서 자라야 할 운명인 아이 하나를 우리가 다시 건져 올리자고요.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그래, 좋다, 참 잘 생각했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럼, 입양도 좋지.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다 똑같은 내 핏줄이고 자식이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저를 껴안고 어릴 적 흙바닥에 크게 넘어졌을 때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애덤이 적어준 주소를 들고 혼자 지하철을 타서 옛날 화재가 났던 그 한식당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타코를 파는 멕시코 식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멕시코 사장님은 영어가 서툴러서 저는 번역기를 써가며 예전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예전에 이곳에 아주 큰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가 재작년에야 자기가 임대해서 새로 단장을 했다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뉴욕의 쌀쌀한 봄바람이 제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길 건너 아파트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홀로 낯선 거리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지민이가 3살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지민이는 아빠가 제일 아끼던 고려청자 찻잔을 깨뜨리고는 저희에게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접착제로 붙여서 원래 자리에 두었죠.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는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를 혼내며 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다그쳤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가 화내고 지민이 미워할까봐 무서웠어라고 했습니다. 제 딸은 어릴 때부터 부모인 저희를 실망시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에서 버티다 무너져 내렸던 그 해에도 아이는 저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밤에도 저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고 학위를 따기 위해 청춘을 갉아먹으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삭막한 뉴욕에서 혼자서 학업의 압박과 시련의 상처, 끔찍한 정신적인 붕괴를 고스란히 견뎌냈던 겁니다. 자기보다 19살이나 많고 휠체어를 타고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미국 난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도 아이는 감히 저희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7년이나 이 모든 것을 숨긴 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저희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이건 완벽한 부모의 실패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지민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지민이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4살이 된 제 딸이 저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낌은 마치 3살 때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여렸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20일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레덤은 기어코 우리를 JFK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지민이도 휴가를 내고 함께 갔습니다. 차 안에서 레덤은 지민이의 통역을 거쳐 제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가 내심 그를 지민이의 짝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한 한국 청년들처럼 지민이에게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일상을 안겨줄 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휠체어에 앉아야 하고 함께 설악산을 등반할 수도 없으며 화려하게 춤을 추러 가거나 지민이를 번쩍 안아들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평생을 바쳐 지민이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민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어두운 밤마다 그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요. 이 약속 하나만큼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 지킬 거라고요.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롱아일랜드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었고 4월의 눈부신 햇살이 미국의 거대한 광고판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4년 전 동네 작은 산부인과 분만실 밖에서 갓 태어난 지민이를 품에 안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핏덩이처럼 붉고 아주 작았으며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가냘프게 울었죠.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평생을 바쳐서라도 이 작고 여린 생명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요. 하지만 결국 이 아이를 진짜로 지켜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날, 우리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이는 저희 부부를 차례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레덤의 차례가 되자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손가락 2개가 없는 그의 커다란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고맙네. 남편이 한국어로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잘 부탁하네. 그것은 제 남편이 평생을 살며 내뱉은 말 중 가장 진심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애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반쯤 걸어갔을 때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민이는 애덤의 휠체어 곁에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손은 애덤의 어깨에 단단히 얹혀 있었고 애덤은 그 손을 뒤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발로 곧게 서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이 내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반면 어떤 사람은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하며 손가락이 잘려 나갔을지라도 누군가를 가장 깊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꺼이 업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은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 때 애덤이 제게 몰래 쥐어주었던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억만 적힌 수표 한 장과 지민이가 한국어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애덤이 지난 7년 동안 모아둔 산재 보상금과 연금이에요. 애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고요. 나를 낳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은 두 분이니 이제는 사위인 자기가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할 차례래요. 만약 이 돈을 받지 않으신다면 자기는 영영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느낄 거래요. 저는 수표를 고이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는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의 구름층을 뚫고 날아갈 때 창밖으로는 온통 눈부신 금빛 석양이 펼쳐졌습니다. 떠나던 날 아침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애덤은 혼자 주방에서 휠체어에 앉아 온전한 왼손과 성치 않은 오른손으로 저희 부부를 위해 정성껏 달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말도 거의 못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 어떤 스타일의 달걀 프라이를 좋아하는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노른자는 반숙으로, 가장자리는 튀기듯 바삭하게 구워서요. 남편은 그 달걀 프라이를 2개나 먹었고 먹는 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난 예전에 우리 딸이 멀리 시집간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슬픈 일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야 알겠네. 내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애가 우리 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게 바로 우리 부부 평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말이야. 남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세대는 반평생을 부모로 살면서 자식을 더 높고 더 멀고 더 좋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길러내어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인지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한 뒤 기꺼이 그 손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을 때 저는 기내 와이파이를 연결해 지민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민아, 다음번에 한국에 올 때는 애덤도 꼭 같이 데리고 오렴. 엄마 마음속 호적에는 이제부터 식구가 셋이다. 너, 네 아빠, 그리고 애덤. 한참 뒤 지민이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진이 한 장 덧붙여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있는 애덤의 사진이었습니다. 강 건너 맨해튼의 화려한 야경을 등지고 그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마부터 턱 끝까지 길게 이어진 얼굴의 흉터는 따뜻한 노란빛 조명 아래서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훈장 같았습니다. 어느 참전 용사의 훈장, 선량한 인간으로서의 훈장, 그리고 한 여자의 듬직한 남편으로서 평생을 자랑스럽게 달고 살아갈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훈장 말입니다.